신데르 와인은 사실 신데르 와인 굳이 배울 필요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신데르 와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레이블이 좀 명쾌해요. 일단은 신데르 와인은 대부분 다 거기에다가 품종명을 적어 놓잖아요.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훨씬 쉽게 다가와요. 근데 이 와인이라는 게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문화나 이런 걸로 이렇게 배우고 또 즐기지만 어차피 신데르게 있는 사람들도 유럽에서 있다가 이제 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이게 식문화거든요. 신데르군 상대적으로 좀 역사가 좀 짧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신데르 하면 한 200년 됐겠지? 라고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나중에 저희 칠레, 아르헨티나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1500년대부터 와인 만들었어요. 미국은 좀 앞에 고생을 좀 하다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한 300년 정도 좀 짧긴 하지만 그래서 그쪽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신데르 와인을 즐기셔도 좋고요. 신데르 와인도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들도 자꾸 와인을 만들다 보니까 여기가 땅이 여기랑 다르네. 막 이런 거를 이제 알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 땅에 그 품종을 안 심었다가 또 그 품종을 심는다랄지 뭔가 이제 좀 바뀌어 나간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데르도 꽤 재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미국 와인으로 먼저 해볼게요. 미국 지도입니다. 뭔가가 막 복잡해요. 확실히 좀 넓은 나라라서 처음에 미국에 이제 그 유럽에서부터 왔을 때 우리가 미국을 먼저 정복했더라면 태평양을 건너서 일로 왔을 텐데 안타깝게도 유럽이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그들이 이렇게 왔죠. 그래서 동부에 먼저 정착을 하게 돼요. 와서 보니까 품종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품종이 많다기보다 포도가 많은 거예요. 거기 미국에 자라고 있는 포도가. 그래서 만약 우리가 뭐 미국에 갔는데 막 쌀이 막 자라고 있고 막 배추가 막 자라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쌀 걱정, 김치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동쪽에 도착해서 보니까 포도 많어 이래가지고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그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 보면 와인 맛이 이상해요. 쿰쿰한 냄새가 나고 폭시 아로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폭시라는 게 그 여우털 같은 데서 나는 그런 맛이 난다. 그래서 도저히 그걸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상하게 그 포도가 그냥 먹어도 괜찮고 주스를 만들어도 괜찮고 그걸 이제 그 즙을 농축해가지고 뭐 포도 사탕도 만들고 젤리도 만들고 다 괜찮은데 와인만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럽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품종들을 유럽종 포도를 가지고 와요. 근데 그 포도들이 동쪽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하면 날씨도 좋고 다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미국 동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주로 LA 쪽이에요. 로스앤젤레스 쪽. 미국 동부는 우리랑 날씨가 비슷해요. 그래서 여름에 습하고 덥고 그리고 겨울에 엄청 추워요. 근데 유럽이라는 데가 거기가 서한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이러다 보니까 여름이 덥고 건조하죠. 그러니까 별로 비가 안 와요. 비는 주로 겨울에만 옵니다. 그래서 겨울이 그다지 안 춥고 비가 많이 와요. 서한해양성 기후라서 다 그런 게 아니라 사실 그 유럽 쪽 앞에 그 대서양의 그 바다가 난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도 많이 거기가 좀 따뜻하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유럽종 포도를 여기다 심으니까 여름에는 습하니까 곰팡이성 질병 때문에 애들이 죽어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동사해요, 포도가. 그래서 제대로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랑 그때 1600년대, 700년대의 미국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지금 기준으로 그렇게 와인이 중요해? 물론 자기네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와인을 먹어야 하니까 중요했겠지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농업보다는 공업, 서비스업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300~400년 전 당시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농업이 잘 되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농업으로 나오는 산물 중에서도 와인 같은 경우는 고부가가치였던 거죠. 그래서 아, 우리도 와인을 좀 잘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와인이 안 되니까 엄청 애가 탔나 봐요. 그래서 미국의 3대 대통령이죠. 세 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정말 이 와인을 정말 잘 만들고 싶어서 본인이 보르도에 가서 포도를 기르는 거나 와인을 만드는 거 이런 것까지 배워가지고 와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이었는데 결국은 잘 안 됩니다. 지금도 미국의 와인 생산의 85%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요. 근데 그때 당시엔 서부 개척 이전이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금도 와인이 조금 나긴 나는데 주로 그 나이아가라 폭포 있고 이 근처 오데오 근처에서 나거든요. 근데 어떤 걸로 나냐면 이제 독일에서 많이 나는 리슬링이라는 품종이 있어요. 그건 추위에 강한 품종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아이스 와인 같은 거를 좀 만들든가 아니면은 그때 막 개발했던 품종들이 있어요. 미국 토착 품종하고 유럽종하고 막 교배해서 만든 거. 그런 것들이 일부 이쪽에서 나긴 합니다. 그래서 뉴욕이라던가 이런 쪽에 가시면 좀 특히 아이스 와인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와인은 전부 다 서부죠. 그러니까 서부 개척이 시작되고 얼마 안 가서 보니까 이 뉴멕시코 쪽에 스페인 선교사님들이 스페인 신부님들이 조그마한 성당을 짓고 사시는데 거기서 유럽종으로 포도를 길러갖고 와인을 만들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부가 본격적으로 와인 산지로 개발이 되기 시작하죠. 지금 그러면 이제 미국 와인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괜히 거기가 와인이 돼 하면서 막 차츰차츰 는 게 아니라 급성장을 하는데 급성장을 하게 된 두 가지 계기가 있어요. 하나는 멕시코하고 전쟁을 했죠. 그래서 멕시코하고 전쟁을 해서 땅을 많이 뺏어요. 특히 캘리포니아 이쪽을 쫙 다 이제 갖게 되고요. 또 하나는 골드러시요. 금광이다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마구 몰려가죠. 그래갖고 그때 왜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가 그때 일하는 사람들한테 청바지 많이 팔아가지고 리바이스가 생겼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서 전쟁을 하거나 일을 하면 술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인 산업도 굉장히 급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게 차라리 저런 걸 계기로 하지 않고 서부에 정착을 하는 사람들이 일단 자기들이 마시기 위해서 와인을 좀 포도를 재배하고 생산하고 그랬으면 와인 산업이 조금 건강하게 발전을 했을 텐데 골드러시나 전쟁 때문에 이게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게 되니까 좀 기업형으로 와인뿐만 아니라 주류 산업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서부 영화 보면 요즘은 그러고 보니까 서부 영화 별로 안 나오죠. 한참 막 서부 영화 저희 어렸을 땐 서부 영화 정말 TV에서도 많이 해줬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막 그 스윙도 이렇게 쫙 열고 들어가가지고 막 보안까지 쫙 들어가서 막 통 땅땅 쏘고 그러면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면 되게 1층에는 바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술을 마시고 막 총싸움이 일어나면 여자들이 2층에서 깍 막 이랬던 거 생각나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살롱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서 술만 파는 게 아니라 매춘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그 가정용 와인으로부터 점점 성장을 한 게 아니라 이 거대한 주류 회사들이 포도 재배를 광활한 지역에서 하고 그거를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러면서 그 판매하는 데서 막 매춘까지 일어나는 그래서 사회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주급제도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포스터를 보면 금요일 밤이 되면 남자는 그 돈 주머니를 들고 바로 바로 직행해서 술을 마시고 아내는 집에서 배고파 우는 아이 옆에서 이렇게 울고 있고 막 이런 포스터가 있으면서 금주령을 내려야 된다. 막 이런 그 사회 그런 운동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금주령의 대상은
증류주가 될 거다. 위스키라던가 럼이라던가 이런 것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 와인까지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은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식사하면서도 마셔야 되는 거고 또 아무래도 기독교 베이스잖아요. 물론 뭐 성찬식을 카톨릭처럼 매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회에서도 부활절이라던가 이런 게 큰 있으면 성찬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와인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와인은 대상에서 제외될 걸 했는데 그게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와인까지 모든 술은 전부 다 제조를 해서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게 바로 1920년에 이런 아예 그냥 법으로 제정해요. 술은 그렇게 금지한다. 그래서 1920년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든 술을 이렇게 땅에다가 콸콸 쏟아버리는 그런 사진들이 이렇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고 저렇게 금주령을 하면 뭐가 시작되냐면 밀매가 시작이 돼요. 사람이 술 안 먹고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영화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다 보셨어요? 그 영화가 바로 금주령 배경이에요. 그래서 왜 꼬마 아이들이 밀매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막 전달해주고 꼬마 갱스터들이잖아요. 근데 그 옆 동네 애들하고 이렇게 싸움 났던가 그래가지고 한 아이가 죽잖아요. 그래서 복수한다고 서로 싸우다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 로버트 드니로가 되는 그 친구가 우발적으로 누구를 쏴 죽여서 그래서 걔가 감옥에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13년 뒤에 풀려나거든요. 그런데 걔가 감옥에 들어간 게 1920년. 다음에 걔가 감옥에서 풀려난 게 1933년. 그래서 그때 감옥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동안 어떻게 뭐 먹고 살았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집단의 갱으로 있는 이렇게 날카롭게 생긴 그 친구가 로버트 드니로의 가족들 다 돌봐주잖아요.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술 밀매했다고. 근데 그 다음 날이 금주령이 끝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왜 지하 이런 데 가가지고 막 금주령이 끝났다. 이젠 우리 뭐 먹고 사나. 이런 파티 막 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밀매해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은행을 털까?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그 영화 다시 보시면 되게 이걸 알고 보시면 그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래서 로버트 드니로 데리고 그 지하에 바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와인 주면서 마시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팔 수 있냐고. 그랬더니 술이라 그러면 무조건 사람들 돈 많이 내고 먹는다고. 그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13년 동안 마피아만 어마어마하게 범죄와 마피아만 더 이렇게 막 활발해지고 금주령의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33년에 금주령 폐지가 미국의 수정 헌법 조항 1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그거부터 이제 폐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랬구나 라고 지나갈 게 아니라 이때부터 그러니까 1800년대부터 와인이 아까 제가 이제 나쁜 쪽만 얘기했지만 18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되면 제법 좋은 와인들이 캘리포니아에서 많이 나와요. 그 와인들이 좀 떠오를만 하니까 갑자기 이것 때문에 막 와이너리들이 다 문 닫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13년이 13년 견디는 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13년이 어마어마한 타격을 줍니다. 그래서 미 서부의 와이너리들이 대부분 다 문을 닫아버리고 별 볼 일이 없어져요. 게다가 33년 금주령 폐지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때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2차 전쟁, 2차 대전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들을 겪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술이라는 게 어떤 품질 위주로 생산되는 게 아니라 되게 군납으로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양 위주로 생산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1차 대전, 2차 대전 이때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와인의 품질이 완전히 다운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부흥을 위해서 힘을 쓰다가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이때 영화를 보시면 와인 마시는 장면이 거의 안 나와요.
샴페인은 좀 나와요. 근데 그때는 주로 위스키의 시대, 칵테일의 시대죠. 그러다가 이제 슬슬 1960년대 부활하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1970년대에 캘리포니아가 확실하게 떠오르는 계기가 생겨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도 UC 데이비스라는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그 대학이 있어요. University of California 데이비스 캠퍼스. 그 대학이 전 세계적으로 포도 재배나 양조로 손꼽히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쪽의 학계와 이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서 일궈내죠. 파리의 심판이라는 사건이 미국을 전 세계의 유명 와인 산지로 올려놓는 계기가 됩니다. 파리의 심판 하면은 지금은 파리의 심판으로 검색을 하면은요 이 와인 사건이 더 빨리 나와요. 근데 원래 파리의 심판은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 그런 표정이신데 이게 그 영화 트로이 보셨어요? 일리아스 오디세이아를 읽으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두꺼워서 배고 자기 좋지. 그거 처음부터 읽으면 그거 참. 근데 얘기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 파리의 심판이 이게 뭐의 제목이었냐면 타임지 기사의 제목이에요. 정말 기사 제목 아주 환상적으로 뽑은 건데요. 파리의 심판이 왜 이 제목을 갖게 되냐면 말 나온 김에 신화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신들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그 신 이름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신들의 결혼이 있었는데 그 결혼에 모든 신이 다, 이 그리스 신화에 모든 신이 다 초대가 돼요. 근데 한 사람만 초대가 안 되죠. 불화의 여신만 초대가 안 돼요. 근데 불화의 여신이 나중에 알아요. 자기만 초대가 안 됐다는 걸. 가지고 그 결혼식장에 쓱 가요. 가가지고 감히 나를 초대 안 해? 이러면서 황금 사과를 탁 던져요. 그 파티장 한가운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가장 예쁜 여자가 가져가라 이래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여신들 사이에서 막 서로 자기가 이쁘다고. 그래서 나중에 3명이 끝까지 싸웁니다. 그게 헤라, 아테네, 아프로디테. 셋이서 한판 붙어요. 근데 모든 신들이 누구의 편도 안 들려고 하는 거예요.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그럼 우리 제3자한테 물어보자. 그래갖고 길 가는 목동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 목동이 누구였냐면 파리스예요. 파리스가 원래 트로이의 왕자였죠. 근데 파리스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가 파리스를 배 안에 베고 있는데 예언이 안 좋게 나와요. 얘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서 낳자마자 죽이려고 하는데 차마 아들을 못 죽여서 그 아들을 산에다 갖다 버려요. 그냥 죽으라고. 그런데 걔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양치기로 크게 되거든요. 근데 그 양치기를 어떻게 탁 찍어요. 그런 다음에 너 일로 와봐. 셋 중에 누가 제일 이뻐? 그런데 파리스가 내가 지지해주면 나한테 뭐 해줄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머리가 좋죠? 그랬더니 헤라가 그래요. 너에게 이 세상 최고의 권력을 주겠다. 그랬더니 아테네가 네가 나를 뽑아주면 나는 너에게 최고의 지혜를 주겠다. 너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지막에 아프로디테가 날 뽑아주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줄게. 이래요. 10대 후반의 남자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 여자지. 2번 생각도 안 하고 아프로디테가 제일 예뻐요. 이래요. 그래서 황금사과는 아프로디테의 몫이 돼요. 그게 바로 파리의 심판이에요. 원래 신화에 있었던. 그래서 그 파리의 심판이 바로 이 기사의 제목이 되는데 이게 이거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어요. 원제는 마트샥인데 그게 와인 미러클
와인 미라클 해서 딱 검색을 해보시면 옛날 영화라 엄청 싼 가격에 보실 수 있어요. 제법 재밌습니다. 근데 그 영화 한번 보시면 이번 주말에 한번 보시면 꽤 재밌으실 거예요. 그게 와인 양조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스토리 자체가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실만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맨 처음에 더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스티븐 스퍼리어입니다. 이분은 지금 아마 80세가 넘으셨을 텐데 영국인이고 디켄터라는 굉장히 유명한 와인 잡지에 아직도 편집장으로 계실걸요. 근데 이분이 그때는 꽤 젊으셨을 때죠. 파리에서 와인샵도 하고 와인 학원도 하셨어요. 근데 와인샵을 하면서 미국 와인을 좀 가져다가 마셔보니까 생각보다 맛있는 거예요. 가지고 이거 한번 프랑스 와인하고 한번 대결을 붙여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이벤트를 기획을 해요. 1976년에.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보르도의 레드 와인들, 뭐 한 번쯤 들어볼 만한 뭐 오브리옹이니 라피트니 막 이런 애들 모으고 부르고니의 아주 유명한 화이트 와인들을 모아와서 그래서 미국 와인들하고 같이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펼쳐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1976년 7월 4일이었어요. 미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했죠. 독립기념일에 우리를 물먹이려는 작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프랑스 사람들은 그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왜 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게다가 파리에서 열렸기 때문에 미국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아무도 초대가 안 됐어요. 전부 다 프랑스 사람이었고 소믈리에거나 아니면 셰프거나 와인 전문 저널리스트거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오전에 화이트 와인부터 먼저 심사를 쫙 해요. 그런데 점수 집계를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1위를 바로 샤또 몬텔레나라고 나빠밸리의 샤도네가 1위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프랑스 심사위원들이 완전 쇼킹해가지고 내 점수표 돌려달라. 나 오후 안 한다. 난 여기 없었어. 막 이런 난 갈 거야.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진정. 오후에 레드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레드 와인을 다시 또 해요. 했는데 결과가 또 스택슬립 와인 셀러의 이 SLV 까베르네 소비뇽이 또 1위를 해요. 가지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심사위원 부르고 그 다음에 기자들도 불렀거든요. 근데 프랑스 기자는 아무도 안 왔어요. 그게 무슨 기사거리가 되냐 이거죠. 당연히 프랑스 와인이 1등 할 거고 미국 와인은 참패를 할 건데 그래서 프랑스 기자는 아무도 안 오고 타임지 기자만 그냥 할 일이 없어서 갔는지 어쨌는지 타임지 기자만 갔어요. 그러다가 대박 특종을 건졌죠. 근데 이 사람이 바로 그때 기사를 쓰면서 이제 제목으로 단 게 바로 파리의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 기자가 정말 아마 제목이 달랐으면 얘가 조금 덜 유명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이제 대서특필하고 사람들이 미국 와인이 그렇게 괜찮았어? 프랑스는 승복할 수 없어.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원래 프랑스 와인은 묵혀야 맛있어. 10년 뒤에 똑같은 와인으로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10년 뒤에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화이트 와인은 아무래도 숙성 잠재력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레드 와인만 갖고 한 번 더 해요. 근데 그때는 하이츠셀러의 마르타스 비냐드 까베르네 소비뇽이 또 1위를 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그러면 프랑스 와인보다 미국 와인이 좋다는 얘기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결국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때 당시에 뭐 일은 아니지만 그 상위권에 들었던 미국 그 나빠밸리 와이너리를 취재하러 갔다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970년대 당시에 미국의 고급 와인은 모델로 할 게 없었대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도 왜 맛있는 김치를 담그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할머니 손맛을 떠올려야지 또는 엄마가 어떤 맛을 냈더라 이런 걸 상상하면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빠밸리도 샤도네하고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와인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뭔가 기준으로 할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레드 와인은 보르도 스타일로 화이트 와인은 부르고뉴 스타일로 그거를 거의 그 맛을 뽐따듯이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야 고급 와인이다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은 맛을 보면 너무 비슷하니까 구분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 일이 계기가 돼서 미국 와인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전 세계 시장에서만 느는 게 아니라 미국 자국 내에서도 늘어요. 지금도 미국 와이너리한테 가장 큰 시장은 자국 시장이에요. 수출은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자국 시장의 입맛에 이제 점점 맞추게 되겠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그 나라는 생각보다 일반 국민들이 청량음료에 입맛이 많이 길들여져 있어요. 청량음료라는 것은 단맛이지요. 그래서 19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부터 2000년대, 그 10년 사이에 나파밸리 와인이 미국 사람 입맛으로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신맛이 점점 줄게 돼요. 미국인의 입맛은 신맛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강렬한 타닌보다는 부드러운 타닌, 알코올도 좀 늘게 되고. 왜냐하면 신맛이 주려면 포도를 많이 익혀야 되거든요. 포도가 많이 익었다, 신맛이 많이 떨어지고 단맛이 더 늘어났다. 그러니까 단맛이 느니까 알코올 도수 높아지고. 그래서 만약 똑같은 이거 한 김에 매 10년마다 좀 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젠 더 이상 안 하죠.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나파밸리 와인을 마셔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다음에는 이제 프랑스 와인으로 사주하게 되잖아요. 그때 프랑스 와인 배우시고 난 다음에 아마 레드 와인 2개 놓고 블라인드 테이스팅 하면 여러분도 다 집어내세요. 얘가 프랑스, 얘가 나파, 얘가 또는 미국, 이렇게 집어내실 정도로 이제는 완전히 맛이 달라집니다. 그게 그러면은 나파밸리 와인이 좀 품질이 줄어든 거예요? 그건 아니죠. 나파밸리 와인이 자기 개성을 오히려 찾아간 거예요.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길게 하냐면 사실 칠레, 아르헨티나, 이제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도 와인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우리가 과연 프랑스를 넘어설 수 있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그냥 막연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사건이 한번 벌어지니까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고급 와인에 도전해 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2010년대, 이제 곧 있으면 2020년대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와인샵이든 마트든 백화점이든 가서 이렇게 보면 미국, 남미, 오세아니아 쪽, 프랑스 다 쫙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와인을 사 마셔도 그렇게까지 떨어지는 맛이 없게 된. 그러니까 프랑스도 물론 좋은 와인 생산하지만 우리도 얼마든지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을 그 나라한테 부여해주고 그 나라들이 와인에 더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와인이 만들어지게 돼서 지금은 우리의 선택폭이 엄청 넓어졌잖아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1, 2, 3, 4 중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와인이 칠레 와인인데 왜 칠레를 1번으로 하지 않았을까? 요 얘기 하려고 사실은. 그래서 미국을 1번으로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 얘기라 좀 재밌었죠?